한국은 경제와 지정학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 협력 국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서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외교로 자세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외교 안보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일 갈등 및 대한해협 긴장, 게다가 베네수엘라 사태까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한국의 외교 안보 환경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동맹 재정립, 또 협력구도 전반이 시험대에 오른 한중 한일 관계,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핵 문제와 경색된 남북 관계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죠.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까요? 2026년 대한민국을 전망해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한국의 외교 안보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 국립외교원장 홍현익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열수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제정치학회 정한범 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외교 안보 남북 관계를 전망해보는 시간인데 네 분께서는 올 한 해 어떤 변수들을 가장 중요시 지금 보고 계신지 짧게 한 말씀씩 모두 발언 듣고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태영호 전 의원은 어떤 변수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2026년 병원원 한 해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선택의 해로 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되고 있는 지난해에도 계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도 지금 계속되어 있고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 최근에는 이 나토 성원국인 미국과 덴마크 사이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 국제 정세는 피하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또 규범과 또 협력에 기반했던 국제 질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것을 대미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이런 기미가 더욱 확연해지고 있으며 또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출범한 지 이후 반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남북 대화의 물꼬는 트지 못하고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올 한 해 대한민국 외교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외교의 기준을 정할 것인지 또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에 단순히 반응하는 국가로 외교로 될 것인지 아니면 선택하는 나라로 변해가는 이러한 우리 외교 모습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의 한 해다. 예. 네. 홍현익 박사는? 네. 우리가 보통 주변국들 중에 중요한 나라를 이제 미중 일러 북한 이렇게 보잖아요. 작년에 대통령이 취임한 게 6월이었으니까 반년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관계를 정리 못한 게 북한하고 러시아입니다, 사실. 미국하고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떻게든 지도자 간의 신뢰 관계 구축했고요. 지금 이제 세부 사항으로 뭐 원잠이라든지 또 뭐 투자하는 거
이런 건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올해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어질 것 같고요. 예. 한미 관계는 뭐 지도자 간의 신뢰 관계가 돈독하니까 그래도 상당히 잘 진전된 것 같고요. 한중 관계도 새벽 정초에 지금 이제 지도자 간의 우애를 다졌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일본하고도 예상과 달리 다카이치 총리하고 지금 잘 지냈는데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남은 거죠, 사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과연 금년에는 올 봄에 트럼프의 그 방중을 계기로 뭔가 숨통이 트일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윤석열 정부 때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처럼 계속 이 상태가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갈 거냐. 네.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 끝난다면 아주 빠른 시기에 한러 관계도 빨리 복원해야 되는데 아직 그 발걸음이 한 발도 내디질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올해는 한일 간의 관계가 지금 좋고 대통령께서 뭐 열흘 내로 또 일본을 가시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워낙 또 극우 성향이기 때문에 독도라든지 과거사 문제에서 언제 또 이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물론 이제 한미 관계에서 세부적인 현안들이 어떻게 잘 풀리냐, 그걸 예. 이제 또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먼저 주목하시는군요. 김열수 박사도. 예, 뭐 현안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제 미국과는 사실상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한미 동맹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중국은 우리 홍현익 박사가 다 얘기한 것처럼 일본과는 뭐 셔틀 외교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이런 셔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것은 홍 박사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하고 북한이 남아있는데, 하여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는 대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네.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노력은 하시지만 정말 북한에 지금 바늘 틈도 들어갈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북 간의 어떤 대화의 모멘텀이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외교 현안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정한범 회장도 한 말씀. 예, 뭐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미국과의 관계는 뭐 순풍이 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작년에 한미 간에 합의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제 세부적으로 잘 진행이 되느냐 하는 이행이 건데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원자력과 관련된 원자력 협정 내지는 이제 잠수함과 관련된 새로운 협정을 하기로 했는데, 과연 미국의 에너지부가 여기 얼마나 협조를 해서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재명 정부 초반에 이것을 빨리 구축할 수 있느냐가 아마 이 핵잠수함 내지는 원자력 협정 개정 그 운영과 관련해서 예.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주변국들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주변들과의 관계를 잘 전환을 시켜서 뭐 잘 아시겠지만 한미 관계도 어려웠고 한중 관계도 어려웠고 한일 관계는 거의 파탄 났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회복이 돼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하고 나서 한일 관계를 흐트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워낙 이제 국내 정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왜 지금 중일 관계도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서 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일 관계도 이 독도 문제를 자꾸 건드리는 것이 이제 한일 관계를 조금 더 진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러시아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는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쪽에서 워낙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문제에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연합 국가들과 척을 져가면서 러시아와 관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주변 국가의 관계 전반을 좀 두루두루 한 말씀씩 짚어주셨는데, 연초에 터진 그 굵직한 빅 이슈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토론을 끌어보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성사된 점하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해 버린 거, 요 두 가지가 이제 정말 신년 벽두에 터진 그 큰 뉴스들인데, 먼저 한중 정상회담부터 홍 박사가 좀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네. 사실 그 지난 정부에서 너무 한중 관계가 많이 후퇴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쓸데없이 중국을 건드려서 관계가 많이 악화됐었죠. 그거를 이제 정상화를 시키는데 한중 간의 국력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회복이 될 텐데 중국은 워낙 이제 규모가 커지고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이 항공모함이 방향을 바꾸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11월 1일 날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측에서는 가능한 빨리 또 베이징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자꾸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해를 넘겨서 바로 가겠다 그런 걸 이제 중국이 받아들여줬고 중국이나 우리나 이 관계 정상화를 상당히 바랬던 것이 역력히 느껴지고요. 서로 이제 환대하면서 대우해주고 예우를 갖추고 그리고 지도자 간의 신뢰관계도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시진핑 주석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돼서 겉보기에는 뭐가 합의문이나 뭐 이런 게 안 나와서 도대체 뭘 하고 왔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손에 잡히는 건 네, 없죠. 손에 잡히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바탕을 이제 깔았고 항공모함이 움직이는데 그 동력을 방향을 변화시키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그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다른 분들도 평가해 보세요. 예, 제가 판단한 건데는 이자 방금 홍 박사님도 말했지만은 연초에 그 대통령이 중국과 이제 정상회담을 이루은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다 방금 이자 언급한 것처럼 정상회담이 2개월 만에 이제 10월 아페크 정상회담 이후에 2개월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딱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걸머질 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 이번 방중 과정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어떻게 치밀하게 작전했는지 이 판에 우리가 끌려 들어갔는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적절한 균형과 전략적 거리를 유지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방문 기간에 보면 중국은 저는 아주 치밀하게 저는 계획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한 여러 한 발언을 중국 측이 종합해서 발표한 데 보면 일단 뭐 역사에 뭐 올바른 편에 서라라고 했다든지 예. 그건 또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일본과 함께 싸운 2차 세계대전의 성과를 지키고 또 앞으로 향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자. 같이 지키자. 뭐 역사도 같으니 이런 걸 많이 강조하면서 뒤늦게 꺼낸 것이 결국은 일본에 대한 군사적 물자 용도 히트를 포함한 이런 이제 수출 금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재를 그러면 했죠. 예, 앞으로 향후 우리가 올 한 해에 이러한 대국들의 강대국들의 이런 판에서 어느 정도 끌려 들어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혜롭게 균형을 유지하겠는지 이번에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뭐 올바른 역사의 편을 설하는 등 또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지난 2차 세계대전 성과 같이 지키자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이 아주 적절하게 지혜롭게 빠져나왔지만은 이런데 자칫하면 이 강대국들이 짜놓은 판에 스스로 끌려 들어가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남의 국익에 우리가 희생되는 이런 결과를 대단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뭐 그 외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은 중국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의 이익이 있는 것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국익 우선주의를 전 세계에 이제 다 뿌려놔서 뭐 이게 뭐 어느 나라는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한국의 이익을 반영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또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냥 공자님 말씀처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 중국이 뭘 얘기하든 우리는 또 우리의 이익의 관점에서 봤다라는 얘기고 아까 이제 양국이 지역과 세계 평화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시진핑 주석이 했지만 사실 그 얘기를 우리 이 대통령이 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국이 이 두 국가가 만나서 외교를 하다 보면 이게 영내에 가치 있는 이웃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 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자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속내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그걸 또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뭐 지금 이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뭐 일각에서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중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지금 이
간 게 아니잖아요. 무려 9년 만에 그 국빈 방문이고요. 일단은 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했던 관계를 이제 해소시키고 정상화의 원년. 그럼요. 뭐. 예,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의지를 갖고 네. 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관계를 이제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외교 형태 자체가 사실은 어떤 큰 이슈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빈 방문 그 자체의 목표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국의 설린 우호가 최우선이었다. 나중에 현안이 있으면 실무 방문 하시겠죠. 그래서 네. 저는 그게 그런 문제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도 한 말씀 평가해. 예, 사실상 한중 관계를 복원했다는 데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그거는 뭐 저는 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번에 여러 가지 의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은 굉장히 대국이고 그 한국은 뭐 상대적으로 뭐 중견국이긴 합니다만은 GDP 차이에서 또 국력 차이에서 영토나 국민들 차이에서 참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껄끄러워할 수도 있는 모든 주제들을 대화의 장에 다 올려놨다. 그것 서해 자체가 구조물까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해 구조물도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주제거든요. 거론했죠. 그런데 그거 이제 올려서 어느 정도 뭐 또 양보도 좀 받았고 한한령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거잖아요. 네, 네. 없다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 서자가 이렇게 세자 정도 오려고 하면 오래 걸리는데 결국 그거 녹으려고 하면 또 시간 걸리는 거 아니냐. 과일이라고 하는 것도 익어야 떨어지는 건데 조금 여유를 갖고 그리고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부서별로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고 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지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올해 중으로 좀 나타나지는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가장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은 정말 많이 들였고 공도 많이 들였는데 결국은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리창 총리도 그렇고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뭐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것인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협조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자체도 의미 있는 성과였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그 북한 문제는 조금 이따 또 한번 언급해 보도록 네, 네. 하고. 그럼 아까 태영호 전 네. 의원이 주목하신 거는 그러니까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군사적 개입 언급한 것이 지금 중일 관계를 아주 악화시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히토류 그 제재까지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일부러 요 타임에 이재명 대통령을 그 베이징으로 부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원래 그 10월 달에 네. 우리 정부가 이거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 중국 측의 그 답변은 중국 그 양회가 끝난 3월이나 4월쯤에 하자. 예. 이렇게 돼서 그 시간적으로 보면 그때쯤 가는 것이 이제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연초가 됐어요. 연초로 이게 옮겨왔습니다. 옮겨와서 물론 우리 정부가 연이어 이제 2026년 새해 첫 벽두부터 이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원년으로 만들자는 그런 정책적 구도에서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은 예. 그러나 이제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면 중국 측은 그래 그러면 연초에 만나자. 그러면 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은 어떤 걸 추구할 거냐 이런 걸 중국의 아마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한일 관계에서 바로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아닙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에 한미일 이 삼국 공조에 어떻게 하면 균열을 내볼 수 그렇죠, 없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뭐 공개적으로 균열을 내기보다는 예. 이자처럼 역사적인 문제라든가 또 이제 방중 기간에 결국은 이제 히토류 제재 같은 이런 걸 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이 뭐 이 한일 간에 또 이제 한중 간의 이런 분열과 갈등 상황에서 가능하면 한미일 삼각 협력 구도에서 한국을 좀 더 중국 쪽으로 이제 끌어당기려는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되고 그걸 꼭 그런데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또 그러한 중국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다 예상한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한일 간의 관계나 한미일 관계 중국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자연히 그냥 한미일 관계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저런 입장을 분명히 해줌으로써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로서는 중국하고 관계가 중요한 건 시진핑도 알고 다카이치도 다 아는데 한국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데도 또 일본을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꼭 부정적인 거라고 본 게 아니라 우리의 외교의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이 중국한테 그렇게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일본한테 섭섭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하고도 잘 지내려고 그런다. 그럼 일본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기 나름이지 꼭 가서 이용당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이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굉장히 이게 수용성 있게 그도 아주 적절하게 신속하고 아주 기민하게 그 지혜롭게 대처하기 때문에 뭐 시진핑 주석 하는 말씀 공자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시진핑이 대신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로서 좋은 얘기다. 그리고 우리가 저 상하이에 가서도 임시정부도 방문하고 백번긴구 150주년 탄생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돼서 과거에 우리가 아주 소국으로서 일본과 미국이 없으면 꼼짝 못하고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구애될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제 뭐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가서 방문을 하게 되는 그 과정도 사실은 우리가 먼저 가고 싶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최대한 빨리 가고 싶다고 했던 것이고 중국은 대개 연초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특별히 배려를 해서 일정을 잡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또 하나는 일본과의 이제 외교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오히려 중국이 쫓겨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조바심이 나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우리의 외교의 승리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가능하면 3월, 4월에 와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외교 일정이 그때 빡빡하거든요. 4월에 트럼프가 방중 예정이 돼 있는데 3, 4월에 우리가 가능할까? 괜히 그때까지 갔다가 또 이래저래 돼서 후반기로 넘어가고 이럴 수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일본과의 외교 일정을 잡고 그것을 레버리지로 해서 중국이 조바심 나게 해서 우리를 먼저 만나고 또 우리가 이제 한미일 관계와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한미일이 관계가 좋으면 영원히 중국과는 관계가 좋으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 한미일이 좋은 것이 오히려 중국으로 하여금 조바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바심이 나면서 우리에게 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더 잘하는 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교는 양쪽에서 다 승리하는 외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실용 외교의 정수가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가서 중국의 의도, 일본에 대한 견제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를 들었지만 우리는 일본하고 또 잘하면 되는 거다. 그럼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거 있는데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2026년 올해 한 해 동안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호 관계를 지속시켜야 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전략적인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퍼센티지가 48% 나왔고 우호 관계 지속이 이제 46% 나왔습니다. 그래서 팽팽하네요. 5% 차이로 이제 팽팽한데 결국 이렇게 팽팽하다는 건 뭔가 하면 어느 한 진영 논리가 60%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여전히 안보 문제는 미국하고 그대로 계속하고 경제 문제는 중국하고 해야 한다. 이런 대단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이 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전략적 거리가 무슨 뜻일까요? 좀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가? 갈등 아니죠. 관계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결혼할까요? 아니면은 원수가 질까요? 이렇게만 질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혼한 사람으로 지낼까요? 아니면 친구로 지낼까요? 이런 질문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전략적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호 관계가 전제돼야만 가능한 것이지. 우호 관계가 없는 나라들이 어떻게 전략적 거리를 둡니까? 이건 애초에 뭐 지금 북한과 우리의 관계를 전략적 거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략적 거리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내도 돼.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는 좀 알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김열수 박사가 언급하신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중국의 역할을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니까 어떻게 사실 보면 뭐 원론적인 답변인데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실무선에서 북한과의 변화를 좀 가져오는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나요?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요, 지난번에 그 경주 에이펙에서 이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사실상 이 남북한에 이렇게 꽉 막혀 있으니까 역할을 좀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거의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뭐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사실상 중국이 없으면은 뭐 북한이 뭐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렇죠.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긴 거고요. 여전히 이제 경제는 중국에 이렇게 얽매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거의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러시아하고 경쟁적인 차원에서 맞아요. 북한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국이 좀 불편한데 그 불편한 것이 사실상 작년도 1월 1일 날 신년 축전 보낼 때 올해 1월 1일 신년 축전 보낼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푸틴은 아주 일면에 크게 나오고 시진핑 주석이 보낸 것은 오면에 그냥 베네수엘라, 베트남, 뭐 라오스 이런 나라들 보낸 거하고 같이 그냥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 9월 달에 이런 관계들을 이제 좀 바꾸기 위해서 전성절 때 김정은 초청해가지고 막루까지 세워서 그렇죠. 삼인을 돋보이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관계가 좀 좋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데서 생긴 거죠. 10월 달에 북한에서 이 공산당 창당 80주년 기념식에 시진핑을 초청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 대신에 리창 총리가 갔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한국의 에이펙 그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을 했거든요. 왔죠. 게다가 2달도 안 돼서 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을 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 부분을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핵화 문제도 이제 결국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리창 총리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이것은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장기전이 얘기를 필요하다. 한 건데 이것은 아마 중국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겠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최근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전혀 언급을 안 하거든요. 작년 9월 달에 전성절 때도 이 문제를 언급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 한중 정상회담 때도 이 문제가 언급이 안 됐고 중국의 군축 백서에도 이 문제가 언급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혹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국이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알겠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랐는지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11월에 시진핑이 경주에 오고 1월에 이재명 대통령을 부른 것 자체가 북한에 뭔가 시진핑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자체가. 자, 한중 정상회담 관련 두루두루 이야기는 이 정도 정리하고요. 연초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게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해 간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정 회장님. 체포라고 말씀하셨는데 체포인지 납치인지 그건 뭐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뭐 그 마두로 대통령이 뭐 범죄와 연루돼 있거나 아니면 부도덕하거나 비민주적인 지도자인 것과는 별개로 주권 국가의 어쨌든 통치자를 다른 나라가 작전을 해서 데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체포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납치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좀 일단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용어로는 체포고 그렇죠. 국제법상으로는 납치고. 납치가 만든 예,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트럼프의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생각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뭐 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해왔던 방식의 어떤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 자국의 네, 이익을 네. 추구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그런 그 개인적인 수준의 분석을 뛰어넘어서 이게 지금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석하기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굉장히 지난 한 3, 40년간의 역사와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예. 또 미국의 이 베네수엘라의 것도 그렇고 또 중국이 노골적으로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서로 강대국이니까 냉전 시대처럼 서로 공격은 하지 않겠지만 그 밖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 힘 있는 나라가 마음대로 한다. 그렇죠.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예 식민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린란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이건 뭐 강대국의 이익 앞에서는 국제법이고 국제규범이고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많이 자아내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이 뭐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결국은 대가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989년에도 아버지 부시가 파나마에 가서 노리에가를 또 거의 같은 방식으로 그때는 아직 지상군이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서는 시가전도 벌이고 아마 미군도 꽤 살상됐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저도 그 파리에서 공부하면서 저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무리 미국이라도 저런 일을 미국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고 세계의 모범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국익에는 그냥 갖다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근데 지금 다 숨죽이고 다들 참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미국이 저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급하니까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정면 비판은 안 하고 있지만 마두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는 아니니까 훌륭한 지도자를 체포해 갔으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미국의 세계를 주도하는 지도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뭐 위세당당하지만 지금 거기다 그린랜드까지 뭐 또 자꾸 거론하는데 이게 뭐 겉보기에는 힘이 세니까 다들 이렇게 지켜보지만 결국은 어떤 다른 방식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좀 포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을 좀 너무 막 해요. 이를테면 뭐 석유 이권이 탐인한 듯한 그런 모습. 탐욕의 나라가 돼버렸고요. 그런 거는 그냥 감춰야죠. 그냥 마약과 테러 뭐 하기 때문에 국제 정의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다른 나라 주권을 존중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석유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우리 미국으로도 가져오고 물가도 낮추고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자작해주겠다. 그러면서 돈노주의라고 또 그래가지고 중남미는 이제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 우습게 보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게 뭐예요? 이게 패권주의나 다 안 좋은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서슴없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힘이 세니까 그냥 뭐 지켜보고 있지만 과연 계속해서 전 세계가 미국을 추종할까? 저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그런 모습으로 자꾸 추한 모습으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80%나 중국에 보내니까 또 600억 달러 투자한 거 못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지금 아주 그 이익이 그냥 막 박탈당하니까 굉장히 강렬하게 비난하지만 러시아는 제가 볼 땐 푸틴 대통령은 속으로 아마
빙긋이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뭐 트럼프도 뭐 저렇게 하는데 내가 우크라이나 것도 나를 욕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었겠다.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중시해 본 측면은 뭔가면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결국은 미국이 세운 겁니다. 예. 그때 미국이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면서 결국은 법과 제도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만들자. 이래서 미국이 만드는 질서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제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 전 과정을 보면 대단히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짜고 들었습니다. 일단 기소를 했고 마두로 대통령을 그다음에 영장을 발부하고 미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무력이 들어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그때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범죄 수괴, 마약 뭐 범죄 수괴를 체포해 오는 것처럼 이제 포장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니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 기구들에게 내는 미국 회비를 당장 중지하는 또 명령서에 또 서명하고 그래서 향후 제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이것이 다시 뒤집어질까 미국이 원래 미국이 이야기하던 그런 제도와 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 회복으로 돌아오겠는지 아니면 미국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이 국제 질서를 이제는 바꾸려고 유엔이라는 이런 데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 기조로 향후 미국이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압송하는 것은요, 2024년,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4일 날 미국이 발표한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전략 보고서 거기에 이미 나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트럼프 코롤러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상 트럼프 코롤러리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5대 대통령 몰로주의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 국가 이익 우선주의 이것이 결합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로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이 다른 나라들이 중남미권에 예. 이렇게 개입하는 것을 방어하는 방어적 그런 성격이었다라고 하면 트럼프의 코롤러리 또는 이제 돌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세적으로 내가 여기에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딘가 한쪽은 이제 한번 손을 봐서 살개 갱후 그러니까 뭐 닭목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이 원숭이한테 경고를 줄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네. 마침 그 대상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고 또 마두로 대통령이 저지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를 이제 압송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조금은 이제 전에 그린란드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서던 스피어라고 하는 남반구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남반구, 북반구, 소위 말해서 미국하고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까지 손대면은 이쪽 부분 전체가 서반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 헤미스피어까지 자기가 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19세기, 18세기의 제국주의가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걸 제국주의하고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냥 저것이 조금 특별한 케이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면서 제국주의가 부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장 지금 미소를 짓고 있을 사람은 우리 홍 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푸틴도 푸틴이지만 아하. 시진핑이가 웃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 이게 뭐 국제법상으로 보면 명백히 불법이고 부당한 행동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미국을 비판하거나 공격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칭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지금 중일 간에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진핑이 아무리 중국 편을 들라 그래도 우린 중국 편이라고 할 수 없듯이 예. 저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의 마크롱 대통령 같이 프랑스 정도면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오늘 회의랑 상관없으니까 노 코멘트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안 프랑스 해. 같은 나라 말하기 좋아하는데도 예. 그 하물며 프랑스 같은 나라도 그러는데 우리가 굳이 미국을 비난할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도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서는 성명도 내고 했다. 그건 뭐 의회니까. 이건 외교부가 내면 좀 그건 문제가 되겠죠. 외교부가 아니라 의회에서는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생각을 하는 지식인들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은 뭐 충분히 비난 그 공동 성명도 낼 수 있고 민간인들은 그런데 그러나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는 가만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지금 미국한테 신세져야 될 그 트럼프 당장에 김정은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외교부 대변인이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한 내용이 베네수엘라가 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 그 정도도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명확하게 냈어요. 그거는 미국을 비난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기할 게 민주주의가 없어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미국의 행동을 보면서 북한 김정은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까? 여기 가장 이제 우리로서 관심사거든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 김정은은 핵에 더욱 집착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관된 지금까지 국제 사면들을 볼 때마다 이것을 이제 핵 개발의 명분으로 이제 굳히는 데 이용했는데 이하면 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또 리비아에서 가다피가 이제 죽고 이럴 때마다 이야기한 게 결국은 핵을 개발하려다 포기하고 미국과 타협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우크라이나와 같은 제3대 핵 보유국이 종이장 한 장 믿고 다 없앴더니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핵은 계속 더 고도화해야 된다. 이걸 여기에 대한 집착을 저는 더 할 거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어떤 비핵화의 새로운 물꼬를 터자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딱 터지면 북한은 한동안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도 혹시 그것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보고 김정은이 쫄아서 미국의 정상회담 제에 응하는 거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한동안은 아무리 미국이 만나자고 콜을 보내고 제안해도 북한은 거기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네. 지금 다른 분들은? 요번에 그 저 대통령이 중국 갔다 오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저를 제일 놀라게 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핵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경주에 올 때 트럼프가 만나자 그러면서 뭐 뉴클리어 파워다라고까지 했지만 다카이치 만나가지고서는 다카이치가 정상회담 한 다음에 트럼프가 나한테 약속하기를 북핵을 비핵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그런 다음에 안 만났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트럼프는 지금 다시 또 만나려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트럼프가 비핵화를 의제로 삼으면 안 만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의제로 삼으려고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을 만나서 보니까 그러고 와서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에서 저는 이게 좀 분위기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게 시진핑의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김정은이라면은 비핵화를 하려고 하겠냐 그런 얘기를 거꾸로 우리 대통령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한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시진핑과의 얘기의 결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동결 또는 중단이다. 중단을 해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거의 여부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의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 예. 거기다 러시아는 지금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까지도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느껴지는 게 한 4월쯤에 비핵화 의제 없이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비핵화는 없지만 중단 정도는 할 수 있고 제재를 몇 개 완화해주고 하는 그런 교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대한민국 내부에서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저는 그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로 이렇게 계속 북이 핵을 고도화해가는 걸 그냥 구경만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단이라도 시키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것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시청자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돌이켜 보면 그 하노이에서 중단하는 것으로도 일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북한의 요구였는데 네. 미국이 그걸 거부해서 깨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정부도 미국도 그럴 의향이 있다는 제스처까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심각한 중단만이 아니라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까지 그러니까요. 들어요. 예. 근데 그건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냥 중단만 그냥 해도 중단만 제재를 해도. 몇 개 해제해 준다. 그것이 교환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가능성을 제가 보고 놀랬다. 그렇게 상당한 변화된 입장을 이미 북한에 전달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북한의 응답이 없는 거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자기들이 라이트급 체급일 때와 헤비급이 됐는데 똑같이 대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응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이 물론 혈연 관계의 뭐 손자, 아버지, 아들이지만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어찌 됐든 뭐 6.25를 일으킨 뭐 원흉이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분단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잘했고 잘못했고 걸 떠나서 통일이 돼야 된다는 당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김정일은 그보다는 좀 덜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통일에 대한 어떤 감상적인 민족주의 이런 게 있었다면, 김정은은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또 외국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 없듯이. 무관심하듯이 김정은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김정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김정은의 머릿속에 들어가 생각을 한다면, 아니 북한이란 체제를 유지하고 싶을 게 일본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하듯이 똑같은 물론이죠. 거죠.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히 지금 그 하노이 때하고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막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베네수엘라, 뭐 대만 사태 이런 등등을 다 보면 이제는 그때 포기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북한은 핵을 더 강화하겠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또 우리의 이익에서 본다면 김정은은 분명히 이익을 볼 것인데, 자기가 이 체제를 어떻게 공고히 유지할 것인가를 볼 것인데, 김정은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핵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남한과 교류하다가 저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가 스스로 붕괴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이미 저는 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로는 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똑같은 셈법을 가지고 북한한테 접근하자고 하면 알겠어요. 북한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홍 박사 표현하신 그냥 중단만 해도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카드에 대해서 태희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가 아주 큰 쟁점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뭔가면, 그러면 중단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 아닙니까? 제재 해제도 예. 하고 뭐 경제적으로 금융기회도 복귀시키고, 그러면 북한이 실제 중단했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겠느냐, 이게 핵심 어떻게 사항입니다. 또 확인하느냐? 예. 왜냐하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도 안 하고 이렇게 돼서 이것을 뭐 그때 다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핵실험장. 그러면 그 상황을 중단으로 볼 거냐 아니냐 이건데, 우리한테는 북한의 개발을 중단했다라고 하면 그걸 검증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부터는 안 할게요. 그럼 뭘 중단으로 정립할 건지,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이후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니 김정은이가 공식 연설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4.27 판문점 선언도 했고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했지만 핵 개발을 중단한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 이렇게 당 전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판문점 선언 때 얘기한 건 뭐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얘기한 건 뭐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단인지. 네. 중단했다라고 이야기한 걸 어떻게 검증하겠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중단을 뭘로 믿고 인센티브를 주겠는지.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똑같은 게요. 싱가포르 합의에서 미국도 뭐 관계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한다라고 해놓고 아무 조치를 한 게 없거든요. 김정은도 뒤늦게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저 한미연합훈련도 안 한다 그러고 계속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식은 죽 먹듯이 그냥 계속 약속한 걸 안 지키는데 나만 지키냐 그런 생각이 들 법하죠. 그러니까 일테면 핵을 중단한다 그러면 사실은 사찰이 필요하죠. 해야죠. 사찰을 필요한데 사찰을 해서 그걸 확실히만 보여준다 그러면 제재를 뭐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를 해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아마 마음속으로는 갈마지구에 지금 엄청나게 만 개 이상의 저 방을 다 마련해 놨잖아요. 근데 1년에 관광객이 가봐야 1,000명도 안 가니 이거 하루에 10,00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광객을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원산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거 아마 대통령 시진핑 주석한테도 얘기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원선을 깔면 경원선을 지금 원산까지 가는데 이게 6개월 내에 원산까지 철도로 연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기차 타고 원산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 지금 주민들이 못 가더라도 이를테면 재미동포들이 이산가족 상봉을 갈마지고 원산에 가서 재미동포들이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을 만난다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중국 사람들 와서 간다든지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안 또 하나는 철도를 옛날부터 나왔지만 서울에서부터 신의주 거쳐서 베이징 가는 알겠습니다. 철도를 깐다든지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 이런 것들도 중단 그리고 그곳의 사찰 그리고 그에 따른 일부 제재 해제 및 뭐 관광 산업 그다음에 등등 의료 지원 지금 병원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의료품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논의해야 할 거리다. 네, 이제 네. 그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아까 때 태영호 전 의원께서는 이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상당 기간 김정은은 트럼프를 안 만나려고 할 거다라고 하셨고, 홍현익 박사는 4월 정도 트럼프의 방중을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셨는데, 저는 우리 김 박사님은 어떻게 정말? 네, 지금은 이제 이게 뭐 미국 정상회담의 가능성 가지고 얘기하다가 지금 저기 산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저는 좀 이제 다른 방향에서 다른 변수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마두로가 압송되는 것을 보면서 체제의 이제 위험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국가다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체제 안정도 좀 받아야 되겠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좀 뭔가를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김정은이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변수가 뭘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좀 불편해요. 이게 뭐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쪽에는 자기한테는 리창 총리 보내고 여기는 시진핑 주석 오고 또 2달도 안 돼서 또 만나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과 한국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럴 때 나는 미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이 되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럴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서 만나자고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만날 일은 없고 결국은 이제 중국으로 불러들일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미국하고의 회담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만일 그게 된다면 거기에 플러스 한국도 들어가서 미중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하신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안들 중에서 제가 한 얘기도 분명히 서로 논의는 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금년 한 해를 전망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북 관계 얘기인데 결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뭐가 시작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한테 아예 관심 없고 제발 따로 살자 뭐 이러다가 비난을 하는 거는 상당히 줄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계속 그 이재명 정부는 정말 과거와는 다른가. 하다못해 문재인 대통령과도 다른가.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땐 결정적인 요인이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뭐 싫은 소리도 하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미국이 하라 그런 얘기는 넘어서질 못했다는 거예요. 나 그 김정은과 문재인 간에 약속이 됐는데 그걸 문 대통령이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그게 제일 큰 관건일 겁니다. 내가 김정은하고 약속하면 나는 미국이 막아도 지키겠다. 이게 된다면은 만날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거는 쉽게 우리 대통령이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분위기는 아주 우리랑 아주 사갈시라 그러잖아요. 아유 지겨워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조금은 낮았고 그리고 진인사 대청명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코지하지 않겠다. 또 뭐 서로 존중하자, 흡수통일 안 하겠다. 그게 3대 원칙이다. 막 이렇게 하고 유엔에 가서도 연설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 대통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또 보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그 금년 봄이 아니더라도 여름 지나서 남북 간에도 뭐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매우 희박하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25년도 지난해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북한이 대단히 이제 레토릭과 미사일 발사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 간의 전반적인 보면 군사적으로 대단히 안정 모드였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뭔가면 지금 김정은의 모든 생각은 우크라이나에 가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지금 북한군 특수부대가 가 있죠. 공병부대가 얼마 전까지 지뢰해제했죠. 예. 앞으로 향후 또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군이 들어간 재건 복구 업무를 북한군이 들어가서 이제 다 인프라를 깔아주다. 맞아요. 그러면 북한의 재래식 무력을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빼내가야 되는데 빼내가려면 김정은으로서는 도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한미연합 훈련이 진행되고 이러면 북한군을 빼내갈 수 맞아요. 없거든요. 여유가 그래서 없죠, 여유가. 없으니까 말은 크게 떠들지만은 그렇게 큰 군사적 도발은 이제 안 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최근에 김정은이가 공장 다니고 뭐 다니고 다 보면 뭘 하나 만들어도 다 러시아가 요구해 주는 걸 지금 대량 생산 만들어서 즉시 보내서 현찰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물 들어올 때 넣어줬는다고 지금 이거 돈이 생길 때 어떡하나 이걸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뭐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뭘 좀 내가 생길까. 여기에 관심이 지금 없죠. 그래서 아무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알겠습니다. 끝내야 이제 미북 정상회담도 보일 겁니다. 약간씩 서로 전망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미북 간에 만날 요인도 있고 지금 김정은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서 좀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그 분석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미북 간에 뭐가 시작되어야 남북관계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 정도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떤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외교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5년 12월 6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4만 3천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1월 4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며 관련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으로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건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이어서 외교 연관어를 살펴보면 정부, 안보, 미국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 운영 성과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외교 안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외교안보 포럼을 열고 외교전략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외교 안보의 핵심 의제를 국회 차원의 초당적 합의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포럼에서는 국가안보 전략의 대전제로 도발 없는 억제와 준경국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이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확실히 해두겠다는 이른바 돈로주의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력 증강 요구 등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외교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자, 2026년 올 한 해 외교 안보 남북 관계까지 쭉 전망해봤는데 혹시 오늘 언급하지 않은 뭐 또한 뭐가 있습니까, 김 박사님? 예, 뭐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내년 4월 달에 아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다음 달 되면은 북한에서 제9차 당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 북한의 당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 규약입니다. 그래서 당 규약이 얼마만큼 이것이 제도화돼서 녹아 들어가느냐. 만일에 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론이 완전히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녹아 들어가서 당 규약이 결정이 되어버리면 남북 정상회담은 물 건너 가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유화적으로 표현이 돼서 가면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적대적 두 국가라도 국가 대 국가의 원수 회담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건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만나더라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만나느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만나면서 국가로 아직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양국 정상회담 이런 식의 표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두 국가론에 입각해서 정상회담을 하면 양국 정상회담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두 국가론에 대한 우리 내부의 문제가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국가론에 대한 문제는 북한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약간 허세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김정은만 전후 세대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의 교류를 이루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통일이 왜 필요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 내가 통일에 내 세금을 내야 돼? 내 복지가 더 중요한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구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이국가론을 비난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통일해야 돼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응하고 있을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명분에만 집착해서 통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럴 수도 있죠.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또 이해해야 됩니다. 오히려 북한 내부 주민들이 좀 헷갈려하지 않을까요? 두 국가론에 대해서. 그 북한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 국호를 정식으로 공식 불러준 거는 김정은, 김여정 이런 공식 언론 출판물에밖에 없고 내부적으로 북한 사람이 나와서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었는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 미사일 공장에 갔습니다. 가서 그 공장 시찰하는데 그 뒤에 이제 구호가 붙어요. 노동자들이 보는 구호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리자. 그 미사일 공장에 그 구호를 그렇게 써보시니까 내 구호를 보면서 아 이제는 하부말단 노동자들이 보는 구호에도 다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리자 이렇게 구호를 붙였구나.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두 개의 국가론을 완전히 다 고착화 시킨. 북한 주민들은 그것도 헷갈려하지 않고 그냥 이제는 구호를 공장에다 그렇게 붙였다는 건 이제 북한 주민들도 옛날에 남조선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남조선이라고 안 하고 다 대한민국으로 부르라 이거죠. 참 이해 못하는 게 우리를 비하하려고 그러면 그냥 한국이라 그러면 될 텐데 한국에다 한자를 북한 사람들은 모르는지 큰 대자에다가 한국 그건 민주 큰 민주 한국 나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건데 비아냥거리려고 대한민국이라고 써서 저는 이 사람들이 너무 그 언어 감각이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아주 딴 얘기인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이 마두로를 트럼프가 체포를 해가고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세계적인 대결을 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미국이 중국은 거의 손을 안 보고 있거든요. 손 못 댔죠. 손 못 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도 이제 얼핏 얘기 나왔지만 19세기처럼 세력권 외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동유럽은 너네가 다스려라. 근데 지금 중국한테는 다행히 안 그러고 있지만 만약에 4월 달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아유 그래 동아시아 뭐 한반도 정도는 너네 영향권으로 해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왜 난리가 났습니까? 아니 미국은 나토의 맹주로서 한 채의 땅도 러시아가 땅을 못 넓히게 한다라고 철통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우크라이나 다 줘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념의 교회 시대는 전혀 아니다. 그다음에 미국한테 너무 기대야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따라서 자각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다변화를 하고 다원화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야당에서는 너무 지금 아직도 이념의 교 뭐 왜 정상회담 했는데 왜 합의문이 없냐.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정말 좀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챙기는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왜 국익을 여러한 거 챙겨오지 왜 못 챙겼냐 이렇게 비판을 해줘요. 그런데 그 한국의 국력이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또 경제적 그 변수도 많아서 아마 중국한테 한반도 정도는 니네가 해라 못할 거예요. 당연히 못. 세계 경제의 중심이 또 동아시아이기 대만도 거기까지 가지 않겠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홍 박사도 논리적 가능성만 얘기한 거지 현실적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죠. 자 마무리 짓고요. 우리 정 회장님부터 한 30초 가량 짧게 한 말씀씩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소위 이제 외교의 정상화의 과정에 있다. 그래서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또 남북 관계를 다 정상화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요. 다행히 이 모든 것의 그 기반이 되는 것이 한미 관계인데 한미 관계를 가장 걱정했었는데 한미 관계가 제일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도 될 수 있었고 한일 관계도 걱정할 게 없다. 아마도 잘 되는 집은 뭐든지 잘 된다고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현수 박사님.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사실상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완전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일관된 외교 정책을 수립해서 이를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화해 정책을 이제 추진은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북한의 핵무력 정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홍현희 박사님. 네, 이번 마두로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은 굳건히 가져가되 너무 기댈 필요가 없고요. 전자권 전환이 오늘 한마디도 안 나는데 금년에 전자권 전환의 중요한 계기를 넘어서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가져가면서 대북 관계는 진인사 대천명 그리고 창의적인 방안 그러면서도 무역에서는 다변화, 공급망 다변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태영호 전 의원. 네. 그 대북 정책에서 지금 좀 현실성 있고 좀 창의적인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가능성과 불가능함을 면밀히 따져보고 좀 가능한데 이제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고 한미 관계가 저는 가장 중심인데요. 지난해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룩한 한미 관계에서 가장 큰 성과는 저는 핵 추진 잠수함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걸 추진하려면 미국과의 될수록 갈등 요소가 있는 거는 뭐 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의 큰 산을 넘어서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뉴노멀 신질서의 시대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열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든 나라와 다 나쁘게 지낼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좋게 지내면서 우리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좀 외교 앞으로 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